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최근에 ETF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또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은퇴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노후 설계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출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될지,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면 제가 만약에 100세 넘겨서 110세, 120세, 130세 저희 와이프가 좀 싫어하겠지만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아우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ETF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변에서 ETF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ETF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본다면 개별 종목의 단점이 ETF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개별 종목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활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네. 개별 종목은 너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실적 봐야 되죠. 업황 봐야 되죠. 매크로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인 만큼 상한가, 하한가가 옛날엔 15%였거든요. 지금은 30%인데다가 삼성전자 하루에도 10% 올랐다가 옛날에는 한 2, 3%만 오르거나 빠져도 우리 삼성전자 어떡하나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5% 이상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별 종목의 변동성, 그리고 개별 종목의 뉴스, 개별 종목의 노이즈, 그리고 개별 종목의 피로감이 ETF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ETF는 여러 종목들이 분산돼서 섞여 있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작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ETF는 섞여 있다 보니까 ETF도 수익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ETF의 특정 종목 비중을 높인 탑2, 탑3, 맞아요, 탑10 이런 ETF가 등장을 하면서 ETF도 수익률이 만만치 않게 좋게 나오거나 크게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고유의 단점들을 보강하면서 또 수익률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ETF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저도 자산운용사인데 매일같이 공부해요. 매일같이 오늘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반도체 중에서는 누가 좋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래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투자자분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아마 호응을 하신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연금계좌. 네. 저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데 맞아요. 연금계좌, IRP 계좌, DC 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ISA 계좌는 연금계좌라고 부르진 않지만 ISA 계좌 이쪽에서 ETF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세제 이연 이런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ETF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거든요. 세금과의 싸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TF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 같은 금융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ETF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아마 효과를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등장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어떤 게 더 많이 거래가 됐을까요? 참고로 ETF는 아예 가격을 2만 원 또는 1만 원으로 맞춰놓고 시작하거든요. 왠지 비싼 하이닉스가 더 많이 맞습니다. 거래됐을 하이닉스가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하이닉스 한 주, 두 주, 세 주, 단 다섯 주만 사도 하이닉스 5주만 사도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ETF는 2만 원이면 아니면 1만 원이면 하이닉스 한 주 산 것과 똑같진 않겠지만 수익률은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런 좀 싸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약간 번외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네네네. 자산운용사도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슈면 반도체 ETF를 자산운용사마다 다 이제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지 가장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일단은 이름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ETF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심지어
심지어 예전에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업종 분류로 보다 보면 옛날에는 뭐 반도체 매출이 크긴 했지만 가전도 있지요, 모바일도 있지요, 디스플레이도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 반도체 ETF는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판, MNCC, 네네. FCBGA.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가전 부품, IT 부품 회사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AI 산업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AI 산업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를 연결하는 FCBGA, 그리고 반도체 기판 옆에 있는 MLCC 이러면서 AI 반도체라는 또 새로운 영역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AI 반도체? 그럼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반도체에다가 영역이 넓어진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AI 반도체. 뭘 보셔야 되냐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마음이 두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뭐니 해도 하이닉스야. 그러면 하이닉스, 그리고 또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SK스퀘어. 네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SK스퀘어 요 비중을 보시고 아 나는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담겨져 있는 SK스퀘어가 많이 담겨져 있는 ETF를 고를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나중에 되면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반도체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삼성전기, LG이노텍이 AI 서버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얘들이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 비중이 높아진 반도체 ETF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수익률 좋았겠네요. 수익률도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ETF는 한 종목의 비중 제한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는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캡이 보통 30%인데 30% 딱 맞춰버리면 또 주가 올라가면 30% 넘어서면 또 낮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로 캡을 씌우거든요.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캡을 삼성전기가 너무 많이 오버하면서 리밸런싱, 즉 비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저희 ETF 업계에서 패시브 매도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패시브 리밸런싱은 펀더멘탈 요인이 아닙니다. 삼성전기가 나빠서 아니면 삼성전기 업황이 훼손돼서 천만의 말씀 기계적인 리밸런싱이니까 이게 끝나면 다시 펀더멘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하나만 해도 굉장히 설명드릴 게 많거든요. 그만큼 ETF 쉬워 보이시겠지만 구성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들어갔는지, 이 종목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네.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2,000개 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관련주고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 분명히 들어봤는데 뭐였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ETF의 구성 종목을 딱 보면 네. 아 이게 반도체 관련주, 네. 아 이게 뭐 관련주 이러다 보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탑2라든지 탑2 플러스, 탑10 이런 용어들도 좀 붙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야 이런 걸로 성이 안 차. 나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공격적으로 종목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액티브가 붙어 있거든요. 최근에 액티브 ETF는 기초 지수가 있어요. 모든 ETF는 우리도 모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ETF들은 기초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안 붙은 ETF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게 가장 으뜸입니다. 기초 지수의 성과가 10% 낮고 내가 11% 낮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냥 10% 낮으면 10% 따라가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가 70%입니다. 즉, 한 달 동안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70%만 쫓아가면 되고요. 나머지 30%는 액티브 ETF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오버웨이트 하든지 언더웨이트 하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지수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인데도 집어넣든지 이런 어떻게 본다면 좀 플렉서블한 자유로운 그런 운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오늘 뉴스 나오기로는 이 상관계수 0.7도 아예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기초지수 아예 없애버리겠다. 즉 엄마 아빠 필요 없다. 자식만 잘나면 된다. 너무 패가망신적인 발언인가요? 그 정도로 이 금융시장이 이 ETF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이제 ETF가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럼 이 ETF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결국에는 이제 증식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ETF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TF를 선택하기 전에 ETF를 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경건하게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공격적인 사람인가? 나는 보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중립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남의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인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시는 분인가? 즉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TF는 일종의 레고예요, 레고. 네. 레고의 그 블록 하나하나, 우리 그 밟았을 때 우리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 레고 하나하나 블록이거든요. 저희 ETF 운용사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고 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여러분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만들지, 나는 자동차를 만들지, 로봇을 만들지, 아니면 배를 만들지. 근데 나는 배를 만들 때 굉장히 큰 배를 만드는 공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배를 만드는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인지, 네. 이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방송을 볼 때마다 20대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이시고요. 월급의 뭐 전체 월급의 거의 90%를 투자하시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만나본 20대 중에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겁을 내요. 아니 저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 월급의 90%를 주식에 투자하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를 엄청 원망하겠죠. 아니 당신이 뭔데 저에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실현을 주십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스페이스X IPO를 한번 해보려고 일본에 가셨대요. 우와. 네,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네네. 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공격적이고 젊게 사시고 또 테마를 잘 쫓아가시고 스타일리시하시고 AI 산업에 대해서 그거 나도 알아. 그만 좀 설명해. 이런 60대, 70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당신은 나이가 뭐 젊으니까 공격적, 나이가 많으니까 보수적,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를 하실 때 일단 주머니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머니를 나눠라. 네, 저도 와이프 몰래 주머니를 하나 나누고 있거든요. 비상금. 네, 비상금 주머니를 나누고 있거든요. 비상금 주머니 필요하죠. 남자분이라면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이 비상금 주머니로 남자친구들끼리 야 골프 여행 한번 가자. 해외여행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가자. 나쁜 목적 아닙니다. 네네. 건전하게. 이런 때 쓰기 위해서 주머니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네. 현금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현금 주머니.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즘 주식 많이 올라서 현금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주식은 좋은 거 사실이에요. 좋은 거 사실인데 저는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어떤 거? 쏠림, 특정 반도체 종목에 대한. 쏠림, AI 집중. 항상 금융이라는 건요. 제가 올해로 26년 차 금융인인데, 금융이라는 것은, 아니면 우리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쏠리면 안 돼요. 쏠리면 항상 변동성이 커져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AI 산업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뭐가 나올까요? 내년에는 미토스 5, 페이블 5, 미토스 10, 미토스 11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지만 이제는 갤럭시 워치한테 야, 몇 시에 방송 있으니까 나한테 알림 보내주고, 방송 작가님은 누구니까 내가 지금 어디니까 나의 위치를 작가님한테 전송해서 내가 몇 시까지 도착할지 네가 알려줘. 이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뒤집어 설명해 본다면, 이런 시대가 안 왔을 때 얼마나 또 큰 후폭풍이 일어날까요? 실망 매물이 다 쏟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는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주머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네. 현금 주머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화로 된 현금 주머니, 달러로 된 현금 주머니, 기타 통화? 기타 통화는 뭐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현금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그건 대체 자산, 대안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금이냐 달러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좀 올리지 않을까. 참고로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은 것은 글쎄요, 저도 진짜 드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엔 디벨롭 마켓 선진국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은 성장이 좀 주저하니까 금리가 좀 낮고 일본처럼 한국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니까 금리가 좀 높은 나라인데 역전이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최근에 FMC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기준금리 인상 올린다. 얘기를 솔솔 하니까 네.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달러 주머니 네. 그리고 원화 주머니 이 두 가지 주머니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주머니예요. 어차피 우리가 ETF 투자 왜 하시죠?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큰 돈을 벌길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따박따박 벌기를 원하냐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따박따박 벌어주면 성질내죠. 더 많이 벌고 싶어. 맞아요. 이런 장에 너는 이거밖에 못 벌었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금융시장에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예요. 저는 보수적이고요. 기준금리, 은행 예금 이상만 벌어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죠. 더 큰 돈을 벌어주기. 그래서 두 번째 주머니는 성장 주머니고요. 그래서 이 성장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반도체 좋게 봐요. 네. AI 인프라 좋게 보고요. 전력기기 3총사 너무너무 좋게 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거래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서 증권주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르는지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이런 성장 주머니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현금 주머니, 성장 주머니.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는 인컴 주머니예요. 뭐니 해도 최근에 트렌드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월배당, 배당 이런 거에 대해 거의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잘 타면 10%, 20%, 30%, 40% 벌 수 있는 상품인데 아니 1년에 배당 4%, 5%, 6%가 웬 말이냐. 하루에 내가 주식만 잘 매매해도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월배당 형태로 아니면 분기배당 형태로 뭔가 내 통장에 꽂히는 거에 희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월배당 ETF 아니면 월배당 ETF도 한 달에 2번 배당 주는 거 아세요 혹시? 한 달에 2번이요? 네, 15일이 월배당의 기준일이 되는 월배당 ETF가 있고요. 월 말이 기준이 되는 월배당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선택하시면 한 달에 2번 내 계좌에 인컴이 꽂힙니다. 그럼 월급까지 해서 총 3번에 뭔가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번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월배당 ETF 100원 주면 100원만큼 주가가 떨어지지만 일단 내 계좌에 꽂히고 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통해서 생활비로 쓴다든지 이 돈을 통해서 노후 자금으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현금 주머니, 성장 주머니, 인컴 주머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사요? 그래서 네. 어떤 거 해서 수익 얼만큼 낼 수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네요. 일단은 그거는요, 저 몸짱 되고 싶어요. 당장 내일 바드 프로필 찍어야 되니까 당장 몸짱 되려면 계란 몇 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투자 몸짱은 루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네. 저도 운동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운 땡땡으로 네, 마운 땡땡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루틴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틴은요, 공부하는 것도 루틴이 될 수 있고 저는 항상 일단 ETF를 투자하시기 전에 써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이걸 왜 사는지 그리고 왜 파는지 그리고 언제 왜 사게 됐는지 얼마원어치를 왜 사게 됐는지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AI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제일 쇼티지가 나고 있죠? 전력? 메모리. 메모리. 예, 저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도 아마 방송 끝나고 나면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팔았는지,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내가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건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 건지 이렇게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감정에 휩싸여서 ETF를 고르는 우를, 범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써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동 적립식. 자동 적립식. 요즘은 자동 적립식 투자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우리 MTS만 보시더라도 주식 모으기, ETF 모으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걸 루틴화 했으면 좋겠어요. 루틴.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몸짱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에 맞는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루틴 없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마운 땡땡 이용했던 것처럼 ETF 적립식 모으기, 주식 적립식 모으기 여기 들어가면 내가 어떤 날짜에 얼마 원어치 어떤 ETF, 어떤 주식을 살지 다 자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용해서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만약에 내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저는 하체만 했어요. 그러면 합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체 비만. 그러니까 리밸런싱. 내가 하체 많이 했으면 상체도 하고, 상체 많이 했으면 등도 좀 하고, 등을 많이 했으면 팔도 좀 하고, 저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모으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기술주만 사모은다든지, 너무 반도체만 사모은다든지, 아니면 또 사모아서 잘 사모아서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났는데 가만히 냅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몸짱, 균형 있는 몸짱이 되기 위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좀 해줘라. 주식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팔고 채권으로 좀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채권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팔아서 부동산이라든지 대체 이런 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리밸런싱을 했으면 좋겠고요. 리밸런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마다 하는 리밸런싱이 있고요. 내가 어떤 비중이 어긋났을 때 리밸런싱 하는 정률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네. 날짜마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날짜를 너무 짧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할 거야. 그러면은 수수료로 다 나가겠죠. 네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분기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매월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리밸런싱 날짜를 정해서 비중이 어긋났는지 아니면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아마 지난주에 저도 증권주 ETF를 좀 많이 사모았어요.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10%, 20% 빠졌을 때 요때 리밸런싱 좀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10%, 20%, 30% 올랐을 때 오히려 판다든지 이런 리밸런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리밸런싱이에요. 그들이 예상치 않았던 한국 주식의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3%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10%를 들고 있네? 11%를 들고 있네? 아이 좋아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11%면 너무 많으니까 한 5%로 낮춰야 되겠네? 이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한국이 나빠 반도체 미워 이래서 파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맞아요. 매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매도 사이드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제가 26년 근무하면서 평생 봤던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를 올 한 해 다 보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급락이 나왔을 때 네. 급등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급락 9.11 테러, 전쟁 아니면 유가 급락 네네. 이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급락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유 없는 급락 이 두 가지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급락장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유 있는 급락이 나타났을 때는 나는 일단 자산의 50%를 정리한다. 이런 룰을 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유 없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나는 오히려 더 산다. 이런 규칙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투자 몸짱이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주머니 세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ETF도 아예 그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면 네.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까지도 같이 그렇습니다.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도 한번 포트를 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는 지역별 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달러화 자산으로 된
미국 주식, 네. 그때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국내 주식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아무래도 홈 바이어스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 주식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30%는 다른 해외 지역을 투자해 볼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일단 원화 자산, 미국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20년 넘게 금융권에 일하면서 한국 증시의 부침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국 증시를 지켜줬던 자산이 달러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현금성 주머니도 달러 주머니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네. 이런 한국 시장에 우리가 원치 않은, 한국은 약간 시클리컬한 국가다 보니까 원치 않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 그리고 달러를 기초로 한 통화, 달러를 기초로 한 주식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보면 와, 전 세계에서 좋은 기업은 다 나스닥으로 가더라고요. 스페이스X 나스닥, 엔트로픽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나스닥으로 가겠죠. 오픈 AI 나스닥으로 가겠죠. 이런 걸 봤을 때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고향이 지방이거든요. 저기 구미인데 구미 제일 맛집이 서울에 있어요. 네, 전주의 제일 맛집 서울에 있어요. 부산의 제일 맛집 어지간하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좋은 기업은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미국 시장에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을 필두로 한, 아니면 미국 배당 성장주를 필두로 한 미국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20-30%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포트를 네.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나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굴려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ETF 포트를 짠다면 네. 어떤 비중으로 각각의 ETF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공격형,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네. 아무래도 미국 기술주겠죠. 미국 기술주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AI가 붙은, 저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세미나 했던 제 주제가 뭐였냐면요. 저 투자자 여러분, AI가 묻은 걸 무조건 하십시오. AI가 묻지 않았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주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력이 모자르거든요. 전력이 모자르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발전소는 고체 연료전지 발전소겠지만 가스 발전소가 그나마 청정인데다가 빠르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를 뭐로 나르죠? 배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 산업이 발전하면 배도 같이 간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는 그 배 엔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희 매형이 하나오션 다니셔가지고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엔진, 아마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큰 만큼 엔진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 발전용으로 들어가요. 한화 엔진. 그런 거 봤을 때는 AI 산업이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영역으로 퍼져나가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그리고 저처럼 AI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술주의 비중을 거의 절반 이상 가져가는 거,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 드리고 있냐면, 만약에 한국 투자하신다면 삼전 하이닉스 비중 절반 이상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코스피 지수의 절반이 삼전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격적이고 AI 산업에 대해서 믿으며 기술주가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코스피 200만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가 절반 이상 들어가 있고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공격형이라고 해서 야 정말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AI 산업을 필두로 한 기술주,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가져가셔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한 2, 3년 안에 이런 기술주들은 더 한 번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너무나 강력한 미토스 5를 미국 사람 이외에는 못 쓰게 하겠다. 이게 요즘 AI 기술의 현 주소거든요. 아마 내년 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요. 혹시 허라는 영화. 네, 네네. 거기서 나오는 배경이 됐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25년. 아, 있죠. 네, 거기서 나왔던 2025년에는 내가 AI와 연애를 할 거다. 네, 그게 202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2026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AI가 묻어있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그런 게 귀찮으시면 코스피 200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스닥 100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은 공격형인 투자자건 공격형인 투자자가 아니건 네. 이렇게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가 출시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 마이너스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려워하셔야 됩니다. 네네. 어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초급, 중급, 고급. 참고로 제 전공이 파생이거든요. 제가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한 17년 정도 했고요. 그중에 10년 정도를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이었어요. 그런 저조차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삼성전자 레버리지부터 저는 천만의 말씀. 그냥 저는 삼성전자 2배만큼 사세요. 아니면은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마통 땡겨서 삼성전자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마통 그 이자 내야 되는 날 때 내가 반대로 갔을 때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네. 트레이딩, 즉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입니다. 즉 우리가 자산을 불리고 ETF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장을 노리는 건데 얘는 그런 성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양의 복리 효과가 나온다면. 그치만 성장을 누리기까지 견뎌야 될 험난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즉 매매 목적으로 내가 만약에 나는 분명히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이재용 회장님이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아니면 이번에 젠슨 황이 왔으니까 거기서 뭔가 기술적인 아니면 뭐 계약적인 수주라든지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 뭐 물론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 네. 아나운서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이제 감옥에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분석에 의해서 그럴 때 잠깐 쓰신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투자자도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50%라면 한 10% 정도 팔고요.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5% 정도 사게 되면은 돈이 얼마가 남죠? 5% 남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삼성전자 비중은 50% 유지하면서 현금이 5% 남게 되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비중 조절 차원에서 쓰시는 그런 상품입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격형 투자자들은 뭐 코스피 200, 나스닥 100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들어서 AI 고민 진짜 많은데요. 저도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PPT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AI 시대가 고도화되면 누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될까? 저는 뭐니 해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조금 있으면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거든요. 즉 AI 모델을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안착을 시켜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그게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IPO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AI의 미래, 글쎄요,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반도체, 중국 휴머노이드 이런 쪽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라는 키워드는 혹시 언제까지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10년은 더 갈까요? 일단은 볼까요?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제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AI의 절대 왕자가 젠슨 황, 엔비디아 빼면 아직 절대 왕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구글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분명히 무언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캐펙스라고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꺾일 거냐?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면. 즉 이제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와이프랑 사귈 때 사귀어서 다 넘어왔으니까 그때부터 데이트 비용을 잘 안 쓰거든요. 이미 내 사람인데 잡은 물고기. 예, 아마 그런 국면이 올 겁니다. AI 시대 때 내가 거의 꽉 잡았고 나는 헤게머니를 갖고 있어.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지금처럼 미친 듯이 하지 않고요. 참고로 내년에 1조 달러 정도 캐펙스 투자 한대요. 내후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한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오히려 줄이는 쪽이 그때서 이제 AI 투자가 아마 정점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AI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니 해도 이 OP 마진이 떨어질 때 이때가 AI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또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현금이 없어요. 네. FCF, 잉여 현금이라고 부르는데 현금이 없기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금리 변수에 민감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I의 좀 정점을 도달하려면 네. 금리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즉 미국 기준금리 오히려 동결이 아니라 인상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AI도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공격형 투자자를 위한 좀 답변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ETF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채권형 ETF가 좋습니다. 예,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ETF들의 수익률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가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픽스드 인컴, 즉 정해진 인컴을 받는 거니까 채권 ETF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당 ETF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죠? 기존에는 회사의 주인이 대주주, 경영진, 오너, 소위 말하는 뭐 회장님 이런 쪽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회사의 주인은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주 가치를 높여라. 근데 주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배당금을 팍팍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 과거에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줬다면 이번 분기에는 101원, 다음 분기에는 102원 이렇게 배당금도 성장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조건 배당주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닥에는 항상 프리런치는 없어요.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상승을 포기하는 대가로 커버드 콜, 일종의 인컴을 주는 커버드 콜 형태의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커버드 콜도 제가 말씀드리면 뭐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과거의 커버드 콜은 상승을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상승을 완벽하게 막아버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상승을 완전히 막지 않고 상승을 일부 열어둔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액티브하게 콜옵션을 매도한다든지, 그런 류의 커버드콜 상품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채권형, 그리고 배당주, 커버드콜, 또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월배당 형태로 분배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조합하시면 안정형 투자 성향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제가 뭐 FP 협회나 이런 데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월배당 ETF, 참고로 오늘 아침까지 계산해 보니까 무려 183개의 월배당 ETF가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합한다면 나의 성향에 맞는, 나의 MDD, 나의 샤프 레이쇼에 맞는 그런 ETF,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만들 수 있는 그런 ETF도 가능한 시절이 왔으니까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제가 출연하시는 방송 좀 보시면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리츠는 어떻게 보세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리츠 또는 해외 리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리츠의 강국은 뭐니 해도 미국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고요. 일본이고요. 호주고 한국이고, 한국은 이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 시장에 좀 암울한 네. 악재가 하나 터졌었죠. 뭐 JR 글로벌 리츠라는 해외 부동산에서 좀 약간 디폴트가 나면서 부실이 생기면서 그랬지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리츠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리츠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리츠는 금리와 반비례하는, 즉 자본을 조달해서 건물을 사고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배당 형태로 주는 거다 보니까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또 리츠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리츠는 네.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리츠도 주식인데 왜 이렇게 주주들을 무시하지? 이렇게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해도 돼? 왜 이 건물을 왜 매입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 통과되면서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리츠 관련된 부정적인 움직임들은 어떻게 본다면 저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네. 뭐 내가 장기적으로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한국 리츠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성장도 하고 싶고 안정도 챙기고 싶고, 이게 양다리를 걸치면 너무 포트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때로서 오히려 심플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대표지수, 그리고 대표지수 커버드콜 이런 상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표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기술주 얘기하면서 공격형 얘기하면서 한국 시장 코스피 200 뜯어보면
삼전 하이닉스가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니 해도 올해 삼전 하이닉스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요. 즉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저희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한 커버드 콜 그리고 커버드 콜도 100%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방이 막히겠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상방을 열어놓은 커버드 콜이 있고 S&P 500도 있고 나스닥 100도 있으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다. 그러면은 대표 지수 커버드 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드 콜 1세대 커버드 콜이 상방을 막는 거거든요. 1세대보다는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로 가시면 상승도 따라가실 수 있고 인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로 저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이렇게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ETF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좀 쌓을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얼마면 은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연금 계좌에 또는 IRP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은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얼마 정도면은 노후 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는 이런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10억 정도면은 뭐 물론 저도 안 되지만 10억 정도면은 나의 노후 충분히 연금 계좌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10억을 역산해서 보면은 한 부부 각각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세상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답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요. 맞아요. 네, 제발 숫자를 좀 앞으로 내세우고 나는 10억을 못 모았으니까 나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얼마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가? 이걸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파이어 하신 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씀씀이가 안 커진다, 씀씀이가 안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월 생활비.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올 건고 얼마나 나갈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월 생활비.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월 생활비가 나오게 되면 전체 자산에서 얼마의 인출률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후가 될수록 지금 가계부 안 쓰시겠지만 노후가 될수록 노후를 대비해서 가계비를 쓰시고 괜히 10억 못 모았어, 20억 못 모았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자금 계획의 시작과 끝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노후에는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떤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네. 이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듣고 온 얘기인데 같이 놀아줄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답니다. 네, 같이 놀아줄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고요. 같이 놀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뭐 나와 같이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동료들 아니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남겨주신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